그 반지, 너 대체 목에 걸고 있는 게 뭐야? 태상그룹 강석주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신입비서 오미나가 찻잔을 내려놓으려 정중히 몸을 숙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블라우스 깃 사이로 툭 튀어나온 낡고 묵직한 금반지 목걸이가 그의 눈앞에서 대롱거렸죠. 그 투박한 반지 하나를 본 순간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철회 회장이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온 비겁한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듯 목걸이에 걸린 그 반지가 그의 눈에서, 머리에서, 심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미나,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 태상그룹의 말단 비서로 입사한 것은 오직 어머니의 병수발로 생긴 빚을 갚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잔고 480원. 30살 미나가 마주한 통장 속 숫자는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시리고 날카로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4시간 지난 폐기 삼각김밥을 얻어오는 것이 그녀의 주된 일과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병원비와 사채빚 3천만 원은 평범한 30살 여자가 감당하기엔 숨이 막히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상그룹 안에서 미나에게 안정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조태상 전무는 미나를 비서가 아닌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처럼 대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조 전무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자신의 수제 구두를 미나의 책상 위에 툭 던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광내서 내 방에 갖다 놔. 비서면 비서답게 주인 발밑부터 살피는 법을 배워야지. 미나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30이라는 나이에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 40만 원이 없었으니까요. 탕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조 전무의 구두를 닦으며 미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탕비실까지 따라 들어온 조 전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수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 미나가 평생을 일해도 손에 쥐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조 전무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강석주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보고해. 서랍 속 비밀 서류부터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전부 다. 그럼 내 그 구질구질한 인생 한 번에 세탁해 줄 테니까. 미나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와 조 전무의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자 동시에 벼랑 끝에서 만난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미나는 구두약이 묻은 거친 손으로 조용히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나는 그렇게 태산의 위험한 내부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태상 전무가 던진 5천만 원이라는 미끼는 미나의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회장 강석주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태상그룹은 현재 승계 구도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석주의 지분 32%를 가로채기 위해 조 전무는 이사회를 포섭하며 석주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임무의 적임자로 가장 존재감 없는 신입비서 미나를 선택한 것이었죠. 미나의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석주가 퇴근한 뒤 그의 서랍 속 기밀 서류를 촬영하고 그가 누구와 비밀리에 연락하는지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렀고 작은 발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정말 당황하게 만든 것은
조 전무가 시킨 스파이 짓이 아니었습니다. 석주의 집무실을 뒤지던 중 발견한 의문의 액자 하나였습니다. 금고 구석에 숨겨진 그 액자 속에는 자신의 엄마 유혜림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은 한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귀퉁이에는 30년 전의 날짜와 함께 나의 전부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 사람 사진 속에 있는 거지?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며 그리워했지만 그 이름만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흔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혈한이라 불리는 이 남자의 비밀 금고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조 전무에게 보고해야 할 서류 대신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몇일이 지나 태상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긴급 이사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 전무 측 이사들의 서슬퍼런 압박으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석주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내리고 있었고 미나는 긴장된 손길로 쟁반을 받쳐들고 석주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담긴 차를 석주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려 정중히 몸을 숙인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미나의 셔츠깃 사이로 묵직한 무언가가 옷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낡은 줄 끝에 매달린 투박한 금반지 하나가 석주의 찻잔 위에서 대롱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의 시선이 그 반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그가 직접 도안을 그려 장인에게 맡겼던 세상에 단 2개뿐인 약혼 반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하나는 눈물로 떠나보낸 혜림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투박한 곡선과 안쪽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일련 번호까지 석주는 그것이 자신의 심장 조각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반지가 신입 비서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지, 너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말해, 어서. 석주의 갈라진 목소리가 회의실을 때렸습니다. 평생을 철의 회장이라 불리며 감정을 숨겨온 남자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미나의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나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반지를 왜 이 회장이 이토록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움켜쥐려다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지분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첫사랑을 버려야 했던 그날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조 전무와 이사들이 놀라며 석주를 에워쌌지만 석주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미나의 눈동자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등을 돌릴 때 혜림이 보냈던 마지막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석주는 비서실장조차 물리친 채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책상 깊은 곳에 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혜림과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날의 일정이 적힌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미나의 인사기록 카드를 들어 혜림이와 헤어진 날짜와 미나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3월 9일. 그 숫자를 본 순간 석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혜림과 지독한 비 내리는 5월에 헤어진 지 정확히 10달 뒤였습니다. 혜림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석주가 준 상처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혜림을 버려야만 했던 이유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문의 지분 32%를 지키기 위해 써야 했던 연인 포기 각서,
그리고 태산의 후계자로 남기 위해 받아들여야 했던 정략 결혼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혜림이 이미 말도 없이 떠났다는 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에 속아 석주는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었습니다. 또 한 번 오미나 인사 기록 카드에 적힌 기록들은 읽으며 미나가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아이가 저 고생을 하는 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석주는 서류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딸이 조 전무의 구두를 닦으며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텨왔다는 사실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곧바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미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문 밖에는 하이에나처럼 미나의 정체를 의심하는 조 전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미나를 자신의 딸이라 공표한다면 도끼 오른 조 전무는 미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30년 전 지키지 못한 혜림에 대한 속죄를 위해 가장 잔인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미나 비서에 대한 모든 감시를 강화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 전무를 완벽하게 속여 일망타진하기 위한 석주의 위험한 작전이 본격적으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산그룹 본사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주 회장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미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이 모인 회의실에서 석주는 미나가 가져온 보고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서슬 펄언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이따위 실력을 비서라고 앉혀둔 줄 아나? 당장 나가서 다시 해와.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날로 해고야. 미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어제 자신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노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 전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가 미나를 산업 스파이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한 것이었죠. 조 전무는 미나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하며 더 위험한 정보 유출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석주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석주는 겉으로는 미나를 짓밟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비서실장을 시켜 미나의 어머니 유혜림이 남긴 3천만 원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전액 결제했습니다. 또한 미나의 옥탑방 근처에 사채업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석주에게 지금 이 연극은 자신의 지분 32%를 노리는 조 전무의 동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석주는 미나가 닦아놓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젖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의 손에 구두약을 묻히게 한 죄책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 전무가 안심하고 미나의 계정으로 가짜 기밀 파일을 전송하는 바로 그 순간이 30년간 맺힌 모든 한을 풀어낼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미나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금반지 사진을 어루만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미나야. 아빠가 내 엄마에게 진 빚까지 다 합쳐서 저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석주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거대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태산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 경쟁업체로 유출되었다는 경보음이 본사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태상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수사관들과 보안팀을 이끌고 비서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보안팀은 미나의 개인 사물함과 서류 서랍을 낱낱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낡은 수첩 사이에서 빳빳한 수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조 전무가 미나에게 정보료라며 건넸던 바로 그 5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조 전무는 승리에 도취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전 직원이 들으라는 듯 수표를 허공에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민아 씨, 이게 뭡니까? 말단 비서 수첩에서 왜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나오죠? 기술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치고는 꽤 두둑하군. 당신 정말 대담한 사람이었어. 미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조 전무가 준 돈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한다면 자신은 회장을 배신한 첩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조 전무는 당황한 미나를 몰아세우며 수사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망설입니까? 당장 연행하세요. 이런 배신자는 태산에 단 1초도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미나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집무실 문가에 서 있는 강석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수갑을 차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을 보듯 냉정한 시선으로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 돈은... 미나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수사관들이 채우는 차가운 금속 수갑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가 멸시하는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조 전무는 이제 모든 경영권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음을 확신하며 오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당장 내 딸에게서 물러나란 말이다. 강석주 회장의 천둥 같은 포효가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미나의 손목을 파고들려던 찰나 석주가 번개처럼 달려와 수사관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석주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 전무가 증거라며 흔들던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차없이 빼서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미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멍하니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회장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 전무 내놈이 이 아이를 쥐고 흔들며 내 뒤를 캐라고 지시하던 그 비열한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내 귀에 실시간으로 들리고 있었다. 석주의 휴대전화에서 조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기 위해 함정을 파고 5천만 원을 건네던 치밀한 모의가 전 직원의 귀에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조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미나는 그보다 더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즉 조 전무의 협박에 못 이겨 스파이 역할을 수락했던 그 어두운 행동을 회장이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미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수직 신분 상승의 기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배신하려 했던 이 엄격한 남자가 왜 자신을 감싸는지, 왜 자신을 향해 딸이라는 믿기지 않는 단어를 뱉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런 미나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석주의 눈에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내가 너무 늦었지? 30년 전 내가 비겁하게 놓쳐버린 내 유일한 핏줄. 내가 바로 내 딸이다.
석주가 내민 유전자 결과지에는 친자 확률 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며 상상만 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자신을 위해 세상 모든 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혼란과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 속에서 미나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로비 한복판에서 미나는 비로소 자신을 억누르던 전무의 그림자가 아닌 아버지가 내미는 떨리는 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상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던 회장실의 주인은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돌아갔고 강석주 회장의 이름 앞에는 전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분 32% 중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고 남은 힘을 모두 쏟아 어머니 혜림이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소망 보육원을 직접 인수하여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보육원 마당. 이제는 수억 원대 명품 양복 대신 투박한 앞치마를 두른 석주가 아이들과 흙바닥을 뒹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아이들의 땀 냄새가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무섭고 낯설었지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진심을 보며 미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혜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석주는 30해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금반지를 꺼내 미나의 목걸이에 걸려있던 혜림의 반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짝을 찾은 두 개의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석주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림아, 내가 너무 늦었지? 우리 미나는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지고 지킬게. 거기선 부디 아프지 말고 편히 쉬렴. 미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돈보다 태산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니까요. 미나의 말에 석주는 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딸이 도리어 길을 잃었던 아버지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준 셈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비로소 한 여자의 아버지로 돌아온 남자와 평생 그리워하던 뿌리를 찾은 딸. 두 사람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보육원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부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진정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혹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 죽일 거야. 낡고 어두운 지하실, 깨진 유리병 조각을 거꾸로 쥔 채 절규하는 19소녀 지우. 그 광기 어린 눈빛에 경찰들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녀의 뒤로 웅크린 채 비명을 지르는 노인들. 도대체 지우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혹은 무엇을 무너뜨리려 했던 걸까요? 그 처참한 광경의 가게 주인 점순 사장이 내지른 비명은 소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겨울
시장 골목은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점순 사장의 가게는 작았지만 밥 짓는 냄새만큼은 골목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4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 50줄이요. 속재료는 평소처럼 해주세요. 점순 사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 밥을 퍼내며 지우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한 줄에 3,500원, 50줄이면 하루에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매일같이 내놓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죠.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었고 한 달이면 525만 원이라는 거금이 이 작은 김밥집 카운터 위로 오갔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지우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며칠 전 점순 사장은 시장 입구에서 지우의 담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지우가 석 달째 급식비 5만 원을 못 내서 전교에 이름이 불릴 처지라고 걱정했습니다. 학교 급식비 5만 원은 없으면서 매일 17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미는 소녀. 점순 사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야, 이 돈 혹시 어디서? 점순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꼬질꼬질한 10,000원짜리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갔고 점순 사장은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지우의 하얀 손등 위로 담배로 지진 듯한 둥근 흉터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뭉치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얼룩까지 보였습니다. 점순 사장은 그 얼룩이 혹시 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이 포장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지만 자꾸만 가게 밖 골목 어귀를 힐끗거렸습니다. 거기엔 선팅이 짙게 된 검은 세단 한 대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점순 사장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가시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대체 어떤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는 것인지, 이 돈은 누구의 피땀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검은 세단은 어김없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엔진 소리가 마치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마태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번들거리는 가죽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지우가 김밥을 포장하는 내내 가게 안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감시하는 뱀과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의 학교 친구인 민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오이는 빼주세요. 향이 너무 싫어요. 민주는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반도체 먹지 않은 김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고는 어머니의 고급 승용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우는 포장된 김밥 상자를 든 채 민주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부러움도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바닥으로 꺼져가는 듯한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태수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한지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내미는 현금 뭉치를 뺏듯 낚아채더니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00원 모자라네. 너 미쳤어?
마태수의 손이 지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지우는 힘없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점순 사장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마태수의 험악한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마태수의 구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낡은 운동화 끝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마태수는 지우의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보상금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 그가 말한 보상금이 무엇인지, 지우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점순 사장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 사내의 소나기에서 지우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마태수는 포장된 김밥 50줄을 지우에게 들리고는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검은 차의 뒤태를 보며 점순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점순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새겨진 담배빵 흉터와 피 묻은 돈 뭉치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도저히 이를 손에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순 사장은 멀어져가는 검은 세단을 택시로 뒤쫓았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도심 외곽에 무너져가는 재개발지구,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연립주택 지하의 철제문 앞이었습니다. 점순 사장은 숨을 죽인 채 계단 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하실 안에서는 마태수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까짓 종이 뭉치가 뭐라고 버텨? 당장 내놔. 마태수는 지우의 머리채를 휘잡은 채 소녀가 가슴에 꼭 품고 있던 낡은 공책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우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장부였습니다. 마태수가 불붙은 라이터를 장부에 갖다 대려 하자 지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마태수의 팔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분노한 마태수의 발길질이 지우의 명치를 때렸고 소녀는 바닥에 뒹구는 빈 술병 위로 쓰러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병이 깨졌고 지우의 팔에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깨진 병 조각을 집어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점순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철제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을 거꾸로 쥔 채 핏발 선 눈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19소녀 지우. 지우는 자기를 보호하러 온 경찰조차 믿지 못하는 듯 노인들이 모여있는 방 입구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 죽일 거야. 소녀의 절규가 지하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점순 사장은 그 처절한 저항이 노인들을 인질로 잡은 범죄자의 발악이라 오해했습니다. 점순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 노인네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점순 사장의 비난에 지우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오해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지우의 손에서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앗고 소녀를 제압하자 점순 사장은 서둘러 안쪽 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이를 범죄자로 확신했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방 안 3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겹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찰의 플래시 불빛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노인들 중 누구 하나 눈을 제대로 맞추거나 빛을 피해 고개를 돌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지우야, 지훈이? 밥 왔니?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허공으로 손을 더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닌 오직 지우라는 이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반가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찰의 손에 붙들린 채로도 노인들 쪽을 향해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김밥이 좀 늦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소녀의 울음소리가 지하실 벽을 타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순 사장은 그제야 바닥에 흩어진 김밥 50줄을 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흘리지 않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우는 매일 점순 사장에게 특별히 속재료를 잘게 다져달라고 부탁해왔던 것입니다. 하루 17만 5천 원이라는 거금은 이 노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우는 마태수의 불법 게임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담뱃방을 견뎌가며 그 돈을 벌어왔습니다. 매일 오후 4시 10분의 오차도 없이 김밥을 사러 왔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배고픔에 지쳐 어둠 속에서 울지 않게 하려는 소녀만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점순 사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어린 것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있던 흉터는 범죄의 표식이 아니라 이 30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소녀가 온몸으로 받아낸 훈장이었습니다. 마태수가 빼앗으려 했던 점자 장부에는 아버지가 남긴 노인들의 이름과 지우가 매일 기록한 식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범죄자가 아니라 세상이 버린 이들의 유일한 눈이었고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마태수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막대한 빚을 졌으며 지우를 돌봐준 것은 오로지 죽은 친구와의 의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낡은 점자 장부가 펼쳐지자 마태수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부의 맨 뒷장, 두꺼운 종이 사이에는 지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친필 메모와 마태수가 강제로 찍게 했던 인감증명서 위조의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아버지는 생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돕던 평범한 운전기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재개발 지구의 낡은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 희망의 빛이라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던 분이었죠. 하지만 5년 전 아버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태수는 상주 노릇을 자처하며 나타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우에게 아버지가 도박빚을 남겼다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19 소녀를 자신의 불법 게임장 청소부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어. 그 빚 갚으려면 너 평생 내 밑에서 기어야 해. 마태수는 매일 지우에게 이 말을 주입하며 소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기억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수가 시키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피 묻은 돈을 모아 노인들의 김밥 값을 결제해 왔던 것입니다. 점순 사장은 경찰서 복도에서 지우가 털어놓는 진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녀의 튼 손등에 남은 담뱃방 자국은 마태수가 보험금 3억 원을 다 쓰고도 더 큰 돈을 내놓으라며 지우를 고문한 흔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마태수의 통장 내역과 위조 서류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마태수의 해외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순간 마태수의 뻔뻔한 항변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순 사장은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마태수를 노려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친구의 딸을 저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나? 지우는 경찰서 소파에 웅크린 채 아버지가 남긴 도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노인들의 거처를 지켜낼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마태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은 시장 골목에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가 휘둘렀던 가짜 차용증과 보험금 3억 원을 횡령한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죠. 점순 사장은 시장 상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지우가 왜 매일 김밥 50줄을 사가야 했는지, 그 여린 손등에 왜 담배빵 흉터가 새겨졌는지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애를 조폭 끈앞풀인 줄 알았으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앞치마 자락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우를 향해 수군거리던 상인들의 고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함은 곧 뜨거운 분노와 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은 망치와 드릴을 챙겨 들었고 채소 좌판 아주머니는 가장 싱싱한 나물들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우와 노인들이 머무는 낡은 연립주택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어두운 지하실에 난생 처음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은 비뚤어진 문을 고치고 낡은 형광등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환하게 사세요. 앞은 안 보여도 마음은 밝아야죠. 영감님의 투박한 위로에 시각장애 노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지하실 벽을 새로 칠하고 눅눅했던 장판을 걷어내며 지우가 홀로 감당해온 어둠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마태수의 감시 아래서 늘 쫓기듯 살아온 소녀에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풍경은 낯설고도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점순 사장은 지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이 할미랑 시장 사람들이 내 뒤에 있을 거니까. 지우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연대는 그렇게 한 소녀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태수는 유치장 안에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지우 아버지가 생전에 연립주택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내 돈 3억 원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잡은 건물이야. 지하실 노인네들이고 뭐고 법대로 하면 다 길바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마태수의 기세등등한 외침에 경찰들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류상의 지장은 분명 지우 아버지의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낡은 점자 장부가 결정적인 빛을 발했습니다. 형사가 장부의 점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마태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식단표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아버지는 그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이 마태수에게 이용당할 것을 예감하고 노인들과 함께 일종의 구두계약을 점자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202년 5월 14일 마태수가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함. 당시 현장에 있던 안마사 김 씨와 박 씨가 모든 상황을 귀로 들었음. 점자 장부에는 마태수가 아버지를 협박하던 날의 대화 내용과 시간, 그리고 목격자인 노인들의 이름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태수는 노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 증거 능력이 없을 거라 믿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들의 예민한 청각과 점자를 역으로 이용해 완벽한 진실의 요새를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장부 맨 마지막 장에는 지우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점자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장부는 너를 지킬 방패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증언이 너의 가장 밝은 눈이 되어줄 거다. 지우는 손가락 끝으로 아버지의 점자를 더듬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딸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마테수의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노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점자 기록은 법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마테수는 결국 공갈 협박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보험금 편취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을 끌려나가며 내뱉은 저주 섞인 고함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점순 사장은 법원 복도에서 지우의 멍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거야. 지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시장 골목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수가 감옥으로 떠난 뒤 지우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검은 세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지우는 낡은 교복 대신 깨끗하게 다려진 새 교복을 입고 점순 사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밥 50줄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점순 사장은 지우가 오기 전부터 정성껏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꿀과 참기름을 듬뿍 발라 윤기가 흐르는 오직 지우만을 위한 단 한 줄의 김밥이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내 거야.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라. 점순 사장은 김밥 한 조각을 직접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50줄을 나르면서도 정작 자신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소녀였습니다. 지우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기와 따뜻한 밥알의 온기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였고 누군가에게 오롯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소녀는 꺼이꺼이 울면서도 김밥을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그 한 조각은 지우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립주택 지하실의 노인들도 이제 시장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돌아가며 반찬을 날랐고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노인들의 손을 잡고 점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순 사장은 가게 문 앞에 서서 학교로 향하는 지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험난하지만 함께 손잡고 걷는 이들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점순 사장은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들으셨나요? 한 소녀의 처절한 사투와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온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우 같은 이가 있다면 따뜻한 김밥 한 줄 같은 위로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세상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